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국어의 특질인데요. 일반적으로 많은 참고서에서는 국어의 특질을 초반부에 실어놓는데 제 교재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에 실어놨어요. 그 이유는 국어에 대해서 전반적인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녀석을 보면요. 얘는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냥 훑어보면 됩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많은 걸 실어놓진 않았으니까 그냥 훑어보는 시간으로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알죠? 그러면 네 하시면 돼요. 됐죠? 자, 음운상의 특질 먼저 들어갑니다. 우리말의 자음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삼중체계다. 다 아시죠? 그죠? 자, 그러면 삼중체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음은 무엇이죠? 무슨 소리죠? 그렇죠. 파열음과 파찰음입니다. 마찰음은 삼중체계가 아니죠. 시옷하고 히읗을 생각해 보세요. 되십니까? 네, 자, 기억나시죠? 시옷은 쌍시옷 있죠? 얘 거센소리 뭐예요? 몰라요. 없어요. 그렇죠? 얘는 삼중체계가 아닙니다. 마찰음은 삼중체계가 아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우리말의 음법칙에는 두음법칙, 받침법칙, 모음조와 동화 등이 있다 그랬는데 이것 말고도 수없이 많아요. 그냥 예를 들어봤어요. 레일, 리을이 앞에 쓰일 수 없죠. 그래서 내일, 낙원, 낙원, 연세, 연세. 이것보다 더 우리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수없이 많은 예들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받침법칙, 끝소리 규칙, 중화, 말음법칙이라고 다른 이름으로도 얘기할 수 있다 그랬죠. 그것도 우리가 다 살펴봤고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빼고 이음. 이렇게 7개의 자음으로 발음이 될 수 있다 그랬죠. 바닷가, 모노레일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마가, 보아, 먹어, 붙어, 그어, 비어, 알록달록, 얼룩달록. 이거 뭐예요? 모음조화. 그죠?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 음성끼리 연결되는 형태. 그 다음에 잡는, 잡는 이건 뭐예요? 잡는. 자,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한번 해볼까요? 발음을 하게 되면 반드시 잡는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더라.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건 무엇 때문이다? 뒤에 있는 니은이 앞에 있는 것에 영향을 줘서 역행동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 녀석이 뭐예요? 니은이 비음이니까 비음화. 비음이 아닌 녀석이 비음과 만나가지고 비음이 되는 형상. 됐죠? 그래서 심리도 마찬가지죠. 심리 같은 경우에도 여차 저차 저차해서 먼저 뭐예요? 십니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뭐가 되죠? 심니가 되죠. 그러면 이 녀석은 뭐냐면 리을과 니은 빼고 나머지 모든 받침, 대표음 뒤에 리을은 그냥 니은으로 변한다라는 법칙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니은으로 변한 녀석이 비음에 영향을 줘서 또 미음을 바꾸는 이 녀석도 마찬가지 비음하라 그랬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렇다면 어떡하십니까? 앞부분에 다시 가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신라 이거 뭔지 알죠? 신라 앞에서 다 공부한 겁니다. 자, 신라. 자, 뭐가 뭐로 바뀌었죠?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죠. 왜?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유마. 자, 이런 거 우리가 다 이미 공부한 녀석들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음상의 차이가 음상의 차이로 어감이 달라지고 의미가 분화된다는데 여기서 음상의 차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음이나 혹은 모음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먹다와 막다는 다른 거 다 차이 없고 어와 하나의 모음만이 차이가 나고 있죠. 무슨 말 얘기했습니까? 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튀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이번엔 자음만 차이 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모음이 다름으로써 하나의 자음과 하나의 모음이 살짝 변화가 생김으로써 뜻이 아예 달라지거나 아니면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 느낌이 달라지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예를 촐랑촐랑은 가볍고 그렇죠? 경피한 느낌이라면 출렁출렁은 크고 둔탁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자, 그 얘기였어요. 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일 겁니다. 그 다음에 어휘사의 특질 한번 볼까요? 단어의 형성법이 발달되었다 그랬어요. 자, 무슨 얘기예요? 합성과 파생입니다. 합성과 파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할까요? 뭐예요? 합성 뭐라 그랬어요? 어근과 어근이 만난다 그랬어요. 어근과 어근이 만난다. 어근과 어근이 만난다는 얘기는 이건 뭐라 그랬습니까? 실질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가 만나게 되는 거라 그랬죠. 파생은 뭐라 그랬습니까? 접사와 어근이 만나거나 아니면 어근과 아니면 접사, 접미사와 접두사가 만나는 거죠. 접두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형식형태소라고 봐야 되겠죠? 접사는 형식형태소. 형식형태소는 접어줘. 됐죠? 기억하시죠? 접어줘. 자, 국어 어휘는 고유와 외래어로 구성되어 있다. 당연한 얘기죠. 어느 나라 말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네 나라 말이 있고 또 외국에서 들어와서 우리말처럼 쓰고 있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외래어라는 말은 외국에서 들어와서 우리말처럼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외래어가 되기 전에는 당연히 뭐죠? 외국어입니다.
외국어였던 게 우리말에 들어와서 우리가 우리말처럼 쓸 때 우리가 외래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외래어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는 말은 컴퓨터를 대체하는 우리 말이 없어요. 고유어를 쓰고 있는 말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미 외국어의 단계를 넘어서 외래어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귀화어라는 게 있죠. 귀화어라는 건 뭐예요? 외국어가 외래어가 됐다가 아예 우리말처럼 느껴진 거. 예를 들어서 고무. 그러면 어때요? 고무가 이게 외래어예요? 몰랐는데요? 이런 경우 이게 거의 귀화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자어는 도대체 뭐냐? 한자어는 외래어예요. 외래어에 포함되는 녀석이에요. 그러나 좀 다르죠. 한자어 같은 경우는 우리식의 발음, 거의 우리식의 발음, 우리 것처럼 쓰고 있기 때문에 한자어를 외래어에 넣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큰 범주로 보면 분명히 외래어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대신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말은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되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됐죠?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한자 비중이 60%라고 그러는데 한 70% 이상 될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높임말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죠? 이거 뭐 읽어보시면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죠? 밥, 진지, 이, 치약.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말의 감각어. 그렇죠. 노랗다, 누렇다, 누르스다, 노릇노릇하다, 노릇기하다, 누리지름이리하다, 뭐 여러 가지로 막 쓸 수 있어요. 표준어가 아니더라도 정말 많은 표현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색채어. 그 다음에 그 사람 싱겁다. 이런 색채어들, 감각어들을 전용해서 쓴다는 얘기죠. 전용해서 쓰고요. 그 다음에 의성어, 의태어 같은 음성상자가 발달되어 있다. 그렇죠. 졸졸 번쩍. 그래서 의성어 위쪽에 의태어를 아래쪽에 넣었는데요. 의성어는 당연히 뭐예요?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고요. 소리. 그죠?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고요. 의태어는 당연히 뭐가 되죠? 형태, 모습, 모양, 동작 이런 것들을 흉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의 구별, 복수 단수 구별 없는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말의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가 발달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언트, 그 다음에 엉클. 그러면 안트라고 그래야 되나? 오래전이요. 발음이 제가 모르겠어요. 자,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이모, 고모,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삼촌, 숙부, 백부. 아유, 뭐예요? 외국에서는 삼촌이면 그냥 앙클, 끝이라는 얘기예요. 아저씨, 그냥 끝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 이 삼촌, 저 삼촌에도 막 나누는 이름들이 많다.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가 발달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문법상의 특징. 교차거, 첨가, 굴자러. 이게 뭐냐면, 간단한 얘기예요. 굴절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어형이 바뀝니다. 과거형, went처럼 무엇인가 붙는 게 아니라 그 녀석이 아예 바뀌어요. 이런 걸 굴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교차거 같은 경우에는 조사나 어미들이 붙어서 뭔가 문법 관계를 나타냅니다. 됐습니까? 교차거 혹은 첨가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요거 말고 독특한 녀석이 있죠? 고리버가 있어요. 고리버는 뭐예요? 요거 한자 얘기합니다. 한자. 중국어를 말합니다. 야네들은 뭐 붙고 자시고 변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어순에 의해서, 문맥에 의해서 약간 좀 원시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뭐 한자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의 초창기에 만들어진 글자로서 아주 잘 만들어진 글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말의 문장의 어순,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이거 주어, 서술어. 알죠?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서술어가 제일 끝에 있어. 중요한 말은 끝에 있어. 됐죠? 그래서 나는 너를 좋아한다, 너를 좋아한다, 나는. 이거 바꿔도 상관없어. 왜? 조사나 어미가 있기 때문에 나는 서술어야, 나는 목적어야, 나는 주어야. 이런 표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섞여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외국말은 I love you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I는 러브한다, 너를, you를. 이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I love you를 바꾸게 되면 you love me, you love I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색한 그런 문장이 만들어지거나 뜻이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식어, 우리는 어순을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다고 그랬지만 수식어하고 피수식어의 위치는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형사나 혹은 부사들이 서술어의 앞에서 혹은 체언의 앞에서 수식을 하게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높임법이 발달했다. 주체, 객체, 상대 높임법.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주체 높임은 행위의 주체를 높이는 거, 객체 높임은 대상을 높이는 거, 상대 높임은 청자, 듣는 사람을 높이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조사, 그 다음에 선어머러미, 그 다음에 조사, 높임말, 어휘 차원에서 한다 그랬죠? 종결어미. 이런 것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말에는 관사, 관계, 대명사가 없습니다. 관사.
정관사, 부정관사 뭐 이런 거 없어요. 시제가 불확실하다. 예를 보세요. 그녀는 예쁜 옷을 입고 있다. 어떻습니까? 그녀는 예쁜 옷을 입고 있다. 그러면 이거 뭐라고 했어요? 이거 다 앞에서 공부한 거잖아요. 그죠? 시제 공부할 때 다 한 겁니다. 그는 예쁜 옷을 입고 있다. 어떻게 되는 거죠? 현재 진행이거나 아니면 완료이거나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고 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네요. 그렇죠? 입고 있다 했을 때 그 옷을 입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입고 있는 중인지의 차이가 나타난다. 그 얘기였고요. 너 또 지각이야. 오늘 큰일 났다. 났다 했을 때는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가 분명히 쓰이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러나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건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됐죠? 지금 내 장사는 단풍에 한창이겠다라고 한다면 이 녀석이 뭐예요?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추측의 의미가 더욱더 강하면서 시제로 본다면 현재 시제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우리말에서는 시제가 불명확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외국의 말들도 그러하겠으나 우리말이 좀 더 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미래 시제, 특히 미래 시제 같은 경우에 이걸 인정해야 될까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시제라는 것 자체를 우리말에서는 뭔가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나 어쨌거나 우리말에도 시간을 표현해야 하고 인간의 두뇌 속에는 시간이라는 관념이 존재하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분명히 언어적으로 혹은 사고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문법에도 시간에 대한 어떤 설명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시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가요? 라는 이의 제기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의미 없는 이의 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외국의 문법에 있는 그런 그것을 그대로 따오는 것만 안 하면 되죠. 제가 갑자기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해버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요, 국어의 문법에 대한 얘기를 완전히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정리했었던 국어의 특질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에 아주 부분적인 얘기들 다시 한번 깨우쳐보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것조차도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정말 앞에 공부한 것이 정말 사상 누각인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모래 위에 성을 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앞에 돌아가셔서 반복해서 보기. 공부는 절대로 한 번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예요. 45강입니다. 45강 하루에 한 강씩 한다고 생각하세요. 45일 공부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 녀석을 또 반복학습할 때는 하루에 한 강씩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일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15일. 그죠? 그럼 3강씩 할 수 있나요? 그죠? 맞죠? 3강씩. 3강씩에서 15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좀 더 빠르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총 합해서 며칠? 60일 공부했어요. 맞나요? 60일 맞죠? 60일 공부하시고 3번째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3강씩 본 것을 이번에는 어떻게 봐요? 한 9강씩 보시면 돼요. 그러면 5일 만에 볼 수 있겠죠. 그죠? 됐습니까? 그러면 한 65일 정도를 여러분이 공부하신다면 이 녀석을 완벽하게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45일간의 약속을 제가 지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이게 45일 쭉쭉쭉 처음부터 강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들은 학생들은 45일이 넘는 기간 동안 제가 강의를 만들어서 올렸지만 어쨌거나 45일 동안 이 강의를 보시고 45일 다음에 15일 반복하시고 9일 반복하시면 완벽하게 3번 반복해서 여러분들 것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또 마찬가지로 뒤에 정리노트 만들어 주시고요. 정리노트의 강점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정리노트 만들고 문제풀이 딱 해보면 뭔가 이렇게 정리가 된 듯한, 공부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합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교재를 잘 만들었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제 교재만 그렇게 생겨먹은 건 아니겠죠. 이건 뭐 이미 많이 써먹는 틀이기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문법 교재에서 특히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법 교재에서 이런 형태는 없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문제 괄호를 다 채워 오신 다음에 국어의 특질에 대한 문제 10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의 특질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1번 문제. 우리말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우리말의 자음 중 파열음, 파자름, 마자름은 삼중체계다. 아니지. 마자름은 삼중체계가 아니었어요. 상황에 따라 어두에 리을 리은 자음이 오는 것을 꺼린다. 이거 두음법칙이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그죠? 두음법칙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말은 끝소리의 발음상 몇 개의 자음만이 실현된다. 이거 뭐예요? 말음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끝소리 규칙, 말음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중화라고 얘기도 하죠. 자, 우리말의 성격이 유사한 모음이 어울려 쓰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모음 조화다.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자, 그렇죠? 자, 그 다음. 우리말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건 뭐냐. 그래서 음상 차이로 인해 어감이 달라지고 의미가 분화된다. 그렇죠? 우리말은 합성법과 파생법, 생산적이라는 얘기는 쉽게 많이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많이 만들 수 있는 조어법이 발달되어 있다. 맞죠? 한자어는 그 비중이 높아 고유어와 동등하게 취급되고 있다 그랬는데 이게 뭐 이상하죠? 그죠? 자, 한자어가 고유어가 동등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말에 들어가는 건 맞아요. 외래어든 한자든 고유어든 우리말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는 언제나 고유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려 쓰고자 애쓰고 있죠. 높임말이 발달되어 있다. 맞는 설명이죠. 자, 3번. 1번. 우리말은 사물을 등의 상태나 소리를 흉내낸 음성상징. 그렇죠? 우리말에는 성의 구별, 복수, 단수 구별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죠. 문맥에 의해 이루어진다. 맞죠? 우리말에 감가가 발달되어 있으면 이들의 전용, 그렇죠? 전용이라는 건 전환해서 사용하는 거. 참 싱거운 사람 보겠나? 이런 식으로.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말은 다른 나라 말에 비해 포괄성이 크다 그랬어요. 포괄성이 크다라는 말이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겠습니다만 A라는 단어가 있는데 포괄성이 크다라면 지시할 수 있는 대상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이겠죠? 그렇다면 이 단어가 결국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하나를 돌려 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말은 더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세분화되어 있죠.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말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뭐냐고 그랬어요. 어수는 서술어가 마지막 어순의 이동이 자유롭다. 됐죠? 조사매가 발달은 굴절어가 아니라 그랬죠? 굴절어가 아니라 교차어, 첨가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잘못됐죠? 수식어와 피수식어 앞에 오고 어순의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어순의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죠? 관사 관계대명사 없습니다. 시제가 불확실하다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상 차이로 인해 어감이 달라진 의미가 분화된 얘가 아닌 거. 자, 이건 뭐예요? 아와 어와 아. 그죠? 오와 우. 얘는 뭐죠? 념과 질이네요. 그렇다면 정답은 이 녀석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의 자음이나 하나의 모음이 차이가 날 때가 되겠고요. 자, 우리말이 다른 말과 다른 특징을 갖는 이유는 뭐냐 그랬어요. 자, 얘는 뭐예요? 어순을 바꿀 수 있다.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고 얘는 어순을 자유롭게 바꿀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다? 조사, 어미. 됐죠? 예, 교차거라는 특징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시제가 가장 이질적인 거. 예쁜 옷을 입고 있다. 이건 무조건 어쨌거나 현재라는 거 알 수 있죠? 지각에 너 오늘 큰일 났다. 이건 뭐예요? 미래.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고 있고요. 아, 단풍이 한창이겠다. 지금 현재에 대한 예측이죠. 현재에 대한 추측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 돌고 있다. 현재 돌고 있는 상황에 대한 얘기죠. 그렇다면 2번이 정답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자, 지금 방금 요 시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뭘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지 알죠? 바로 우리말에는 시제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문제 형태였고요. 자, 높임의 대상. 자, 높임의 대상을 나누게 되는 것은 주체 높임, 객체 높임, 그 다음에 상대 높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럼 아버지께서 오늘 신문을 읽고 계신다. 읽고 있는 주체를 높이고 있죠? 그래서 주체 높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 어머니께서 어제 산 새 옷을 입어보고 계신다. 주체 높임. 작은아버지 깨서가 아니네요. 농작물을 드린다. 주는 거죠. 그렇다면 뭐죠? 객체 높임. 선생님께서 우리 미래를 위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다. 주체 높임. 정답은 3번이죠. 됐습니다. 자, 9번. 밑줄친 관용 표현이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건 뭐냐 그랬어요. 입추의 여지, 쇠털같이 많은 날, 물 건너온 범, 떼어놓은 당상. 입추의 여지. 그러니까 이게 송곳이 들어갈 만한 틈도 없다는 얘기예요. 바글바글하다는 얘기입니다. 맞게 썼네요. 그죠? 맞게 썼고요. 쇠털. 소의 털같이 많은 날. 소의 털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물 건너온 범.
자, 호랑이가 물을 건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강 한번 건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너지도 못해요. 저도 예전에 조금 젊었을 때 한강 한번 건너려다가 중간에서 다시 되돌아왔어요. 뭐 그게 그건데 중간까지 지쳐가지고 어차피 제 옷이나 이런 게 이쪽에 있었으니까 다시 되돌아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 건너온 범 굉장히 지친 모습이에요. 근데 맹활약했다? 아유, 틀렸죠. 떼어놓은 당상. 어떤 자리 나오고 벼슬 이런 것들 말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떼어놓았다. 내 것으로 떼어놓았다. 당연히 할 것이다라는 뜻으로 쓰는 말이니까 제대로 쓰였습니다. 자, 그래서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선생님의 교재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은 내용이에요. 관용적 표현이라든가 속담이라든가 아니면 사자성어는 제 교재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건 교재에 따로 정리해 드릴 필요가 없고 선생님의 저희 홈페이지나 아니면 선생님의 카페에 들어오면 제가 자료로 올려드린 게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다음 10번 보기에 말 같듯이 통하는 사자성어는 뭐냐 그랬어요. 처음 사자성어 문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9번하고 10번 문제 이 교재를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자, 여러분들 사자성어와 이런 그 관용구라든가 속담이라든가 이런 건 제가 교재에 다루진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해서 아예 제가 기출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거예요. 처음부터 인류선수의 흉내를 내고자 하거나 한꺼번에 기록을 크게 경신하려고 욕심을 부리면 기록경신, 요거 갱신하는 경신 쓰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르치기 10상이다, 10상이고 표기법 주의하시고요. 어때요? 지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법적인 요소들 출제가 잘 되는 것들이 막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선생님만 그런가요? 자, 고장난면 외로운 손바닥이 울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손뼉도 손이 맞닿아야 소리가 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견강부에 이건 뭐예요? 뭔가 막 쫓아가는 그런 형태, 그죠? 견강부에 끌어다 갖다 대는 거죠. 끌어다 갖다 대서 자기 유리하게 만드는, 그죠? 어거지 쓰는.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욕속부다라고 했죠. 욕망한다, 속도를 내기를, 그렇다면 할 수 없다, 도달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답이네요, 그죠? 고식지게, 이거 뭔지 알죠? 고식지게. 언발에 오줌 누기. 자, 그래서 사자성어는 이렇게 한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린 자료를 보시면 분명히 사자성어가 한글, 그 다음에 한자, 그 다음에 음과 훈이 다 있어요. 무슨 말이겠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45강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을 하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당신께서 지금 이 강의까지 오시는 동안 정말 긴 시간을 쉬지 않았고 매 강의마다 집중하셨고 반복학습하셨다면 정말 행복한 순간을 저와 같이 맞이하고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 순간을 아예 제 얼굴을 이 강의의 이 순간을 못 본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이 자리에 이 순간 저하고 함께 이 마지막 강의의 끝맺음을 보고 계시지만 뭔가 좀 찝찝한 그런 상황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는 너무나 좋은 상황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저를 못 보신 분들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셨습니다만 마지막 제 강의를 보셨습니다만은 뭔가 찝찝하신 분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끝까지 오셨던 건 정말 대견한 일입니다.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과거로 돌아가셔서 앞부분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자, 총 제 교재를 다 정리하시는 데는 며칠이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자, 지웠네요. 그쵸? 자, 60일 정도면 충분히 정리할 수가 있다. 60일에서 70일. 그죠? 60일에서 70일 정도는 충분히 3번 반복해서 정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반드시 제대로 정리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이 없군요. 자, 습관이 돼가지고 수고하셨고요. 다른 강의를 통해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